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순경입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 시기를 돌아보면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가 사실상 부채의 화폐화나 다름없이 작동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엄청나죠? 중앙은행의 자산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돈을 풀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건 기존 시스템이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거대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팬데믹 때 했던 그 양적 완화, 이게 그냥 위기를 넘기려고 쓴 일회용 반창고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돈을 만드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드러낸 하나의 사건이었을까요? 그래서 왜 양적 완화 이후의 선택지는 바로 정부 화폐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양적 완화에 대한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성공적인 위기 대응책이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일종의 경고등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양적 완화, 이걸 두고 흔히들 중앙은행이 정말 잘 대응해서 위기를 막았다 이렇게들 정리하곤 하죠. 하지만 이걸 정치경제의 관점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양적 완화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한계의 신호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이 가진 아주 큰 모순을 그냥 수면 위로 드러냈을 뿐이거든요. 그 모순이 뭐냐? 돈은 더 필요한데 그 돈을 만드는 방법이 빚을 내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진짜 재미있는 게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이 사실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우회적인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보세요. 정부는 돈이 필요한데 직접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일단 빚, 즉 국채를 발행해요. 그럼 중앙은행이 새로 돈을 찍어서 그 빚을 사주죠. 그리고는 그 빚을 사실상 영원히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돈은 늘려야겠는데 그 책임은 지기 싫으니까 부채라는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돌려막는 시도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양적 완화는 겉보기에는 위기를 해결한 영혼 같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시스템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부채에 목을 메고 있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증명해버린 셈이죠.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 여기서부터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QE가 가진 한계를 우리가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어떤 대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이 대안들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죠. 이 슬라이드가 두 대안의 한계를 정말 명쾌하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QE, 즉 양적 완화를 아예 그냥 평상시에도 쓰는 상시 정책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문제의 본질을 그냥 외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돈은 계속 필요한데 그 책임은 언제나 국가 부채가 드러난다는 말 뒤에 숨어버리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건 겉보기에는 뭔가 되게 새로운 첨단 기술 같지만 사실 돈이 우리 경제로 들어오는 그 길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직접 돈을 쓸 수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BDC 역시 국채를 사거나 대출을 해주는, 즉 빚을 통해서만 공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두 길 모두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그 근본적인 한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돈은 오직 빚을 통해서만 경제에 들어온다는 바로 그 문제 말이죠. 이건 뭐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결제 수단만 바꾸거나 아니면 비상조치를 그냥 일상으로 만들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앞서 봤던 두 가지가 어떻게든 문제를 좀 피해가려는 시도였다면 이 선택지는 아예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서 문제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식입니다. 그 세 번째 선택지가 바로 정부 화폐, 다른 말로는 빚 없는 돈입니다. 이 선택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도대체 왜 화폐는 반드시 국채나 대출 같은 빚의 형태로만 경제에 들어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과정이 아주 직접적이고 투명해집니다.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세금으로 얼마 걷고 국채를 얼마 빌릴지 계획하잖아요. 여기에 정부 화폐 발행으로 얼마를 조달하겠다는 항목을 하나 더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국민들의 복지, 사회 인프라, R&D 같은 공공서비스에 직접 쓰는 거죠. 복잡한 금융시장을 거칠 필요 없이 새로운 구매력이 국민에게 곧바로 전달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양적 완화가 어쩔 수 없이 택했던 그 복잡하고 불투명한 우회로를 아예 합법적이고 투명한 본선 도로로 만들자는 거죠. 이게 바로 정부 화폐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돈을 늘리는 과정을 더 이상 예외적인 비상조치나 금융기관 같은 소수의 영역에 숨겨두지 말고 예산이라는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광장으로 끌어내자는 제도적 전환인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왜 하필 정부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핵심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이 인용구가 현재 시스템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민간은행들이 대출을 통해서 돈을 만들고 그 돈을 누구에게 줄지를 결정하면서 우리 경제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출되지도 않은 민간 기관이 말이죠. 이게 바로 화폐 창출 논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중심적인 정치적 질문입니다. 새로운 돈을 만든다는 것, 이건 결국 누군가에게 새로운 구매력을 나눠주는 결정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결정을 도대체 누가, 어떤 근거로 내려야 할까요? 그 결정은 반드시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중앙은행과 정부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중앙은행은 그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특정 분야에 돈을 쓰라고 결정할 정치적인 권한이나 정당성이 없어요. 반면에 정부는 어떻습니까?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받으면서 모든 지출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보화폐라는 아이디어는 무슨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드는 급진적인 실험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분리되어 버렸던 화폐를 만드는 발권 권한과 돈을 쓰는 민주적 지출 권한을 다시 하나로 연결하려는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제도적 복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논의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금융 시스템을 원하는가 하는 명확한 선택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양적 완화는요, 부채를 통해서 돈을 늘리되 그 부담과 책임은 슬쩍 뒤로 밀어두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정부 화폐는 화폐 증가를 처음부터 지출이라는 명확한 행위로 드러내서 그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방식이죠. 다시 말해서 QE는 책임을 숨기는 방식이고 정부 화폐는 그 책임을 우리 눈앞으로 똑똑히 끌어오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걸로 정리됩니다. 우리는 이 화폐 증가라는 현실을 계속해서 예배적인 조치나 복잡한 우회로를 통해 처리할 건가요? 아니면 제도 안에서 투명하게 다룰 건가요? 정부 화폐가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 이후의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게 문제를 드러내고 그걸 민주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선택지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통화 시스템이 진화하고 있는 지금 이 선택은 단순히 경제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만드는 그 막대한 힘, 그 권력을 우리는 과연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입니다.